안녕하세요, 단타 언니예요. 파이낸셜 프리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본업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충분한 자금 마련, 마지막 장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 이게 오늘은 큰 제목이 이렇게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본업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 장에서는 당신의 상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고 지금 하고 있는 본업을 발판 삼아서 단시간에 훨씬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줄 생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규 직업을 일종의 사일로부터 여긴다. 사일로처럼 여긴다. 직장에 출근해서 맡은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나 사무실에서 오가는 잡담을 통해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업무에는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들이려고 애쓰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건 큰 실수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목표 금액을 달성하려면 정규 직장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부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혼자 일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독립해서 일하는 게 당신의 꿈이라고 하더라도 돈 걱정 없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건 자기 직업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적게 벌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일찍 은퇴하는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충분한 돈이 있느냐 하는 문제다. 현재 경력을 쌓았든지 어떤 직군에서 일하든지 간에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계획이냐에 따라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까지의 기간이 5년,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액수를 늘려갈 기회를 찾는 것이다. 단기적인 전략은 자신의 시장 가치, 고용주가 당신에게 기꺼이 지불하려는 돈을 높이고 원격 근무나 업무 스케줄 조정, 자신의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기회를 비롯해 봉급과 복리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때는 인맥 구축, 기술 개발, 학습 등을 통해 정보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 회사 및 다른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을 전부 배워서 그걸 미래의 직업이나 부업, 벤처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기 전략, 세 가지 단기 전략 목표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빨리 돈을 벌고 자신의 시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자. 이익 극대화. 가장 손쉽게 극대화할 수 있는 이익은 복리후생이므로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자. 다니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할 경우 이걸 이용하면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복리후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자신이 받는 사내 복지 혜택에 관한 자료에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는 미국인은 전체의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눈앞에 공돈을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복리후생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이 받는 전체적인 보상이 2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과 혜택, 생명보험, 상해보험, HSA, 의료비 저축계좌, FSA, 의료비 지출계좌, 교통비 혜택, 401 연금부담금은 등은 확정된 혜택이지만 원격 근무 빈도 같은 다른 혜택은 아마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 추가적인 휴가 기간이나 교통비 지원, 기타 비용에 대한 혜택도 협상할 수 있다. 밀레니얼 머니의 한 구독자는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내주도록 협상했다.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좀 관련이 많은 거라 이런 거는 이제 혜택이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가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덕분에 한 달에 $150 이상을 절약하게 되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자신이 받을 혜택도 계속 추가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보상 패키지가 완성될 것이다. 미국의 40K를 읽어보면요. 40K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항상 고용주가 매칭해주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불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세금을 아끼고 미래를 위해 최대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적립금을 최대 한도까지 늘려야 한다. 나중에 투자 관련 챕터에서 올바른 40K 투자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헷갈리는 용어도 있고 작은 글씨로 인쇄된 약관을 끝없이 읽어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는 당신이 모르는 의문을 해소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사과가 있다. 잘 훈련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당신이 자신의 복지 혜택을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리후생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당신이 잘 모르거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이익 배분 등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와 짧은 만남을 통해 들인 시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현재 제공되는 복리후생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다. 원격 근무. 당신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이다. 당신이 사무실 문화의 일원이 되어 어울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내내 사무실에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매일 통근하는 게 싫거나 사무실 분위기가 산만해서 가급적 원격 근무를 원할 수도 있다. 100% 원격 근무만 할 경우 사무실에 있을 때처럼 효과적으로 인맥을 형성할 수 없는 것들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균형점을 찾아서 협정하는 게 관건이다. 2016년에는 미국 근로자의 43%가 일정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부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 직원의 3.1%가 상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에 갤럽이 발표한 미국 직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 중 3, 4일간 원격 근무를 한 근로자들이 근무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도 단시간이라도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성과가 뛰어난 직원이 될 것이라고 상사에게 실제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은요. 유전연이 큰 프레임만 한번 읽어볼게요. 부업, 본업 위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1인 부업을 한 가지 이상 만들어서 소득 흐름을 다양화해야 한다. 부업은 어떤 일을 해서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 또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별로 필요하지 않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도 쉽다. 2번, 투자를 위해서 부업을 하면 투자금이 빠르게 늘어난다. 부업으로 번 돈을 투자할 때마다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단축된다. 너무 하찮아서 못하는 일 같은 건 없다. 추가로 $1를 투자할 때마다 목표 달성 과정이 가속화된다. 부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혼자 일하는 것이다.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부업을 한다면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은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제한될 것이다. 혼자서 일을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사업을 성장시킬 기회도 생긴다. 네 번째, 부업을 위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 의향이 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의 종류와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업은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것.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다. 불로소득은 시간과 돈을 바꾸어야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붕괴시킨다. 직원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불로소득 사업.
월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은 돈을 버는 불로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모로 융통성이 커지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번엔 부동산 투자 파트 2예요. 아니 파트 11번째 부동산 투자.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용해서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바꾸는 방법.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예외적인 방법만이 아니다. 부동산은 담보대출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살던 집을 팔 때 50만 달러를 비과세 수익으로 유지할 수 있는 등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더 나은 투자 대상이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을 놀라운 투자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현금 유동성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더할 나위 없이 합법적이다. 앞서 하우스 해킹이 가장 큰 지출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자는 집을 소유하거나 하우스 해킹으로 한 달에 몇천 달러를 추가로 버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과세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사서 대팔 수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해 계속 유지할 수도 있으며 임대 수입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더 많은 부동산에 투자할 돈을 모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평생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할 일관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5년 안에 금융 자립을 이루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부동산을 이용해왔다. 그들의 계획을 살펴보자. 부동산 투자 사례. 부동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도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부동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이 공경에 처했던 부동산 위기가 발생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들이 실제 주택 가치보다 많은 주택 담보대출을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은행들이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담보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때 이게 그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변동성이 낮고 주식택 시장은 2010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로 정말 잘 회복되었다.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국 집값이 전국 43%나 올랐다. 주택 가치 상승은 대개 인근 지역의 가치 상승이나 수요 증가 또는 증축이나 주방 리모델링 같은 주택 개조를 통해서 발생한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4%가 도시에 거주하며 미국의 경우 62.7%, 2050년에는 이 수치가 66%로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배운 것처럼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매년 약 7%의 복리가 붙었다. 물가 상승률과 배당금을 감안해서 계산할 경우 반면 부동산 가치는 해마다 평균 4에서 5%씩 상승한다. 그러므로 얼핏 보면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부동산에는 주식에는 없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돈, 은행이나 대출기관의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차인들에게 받는 집세를 이용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금을 상쇄하거나 완전히 충당하거나 그보다 많은 돈을 버는 하우스 해킹도 가능하다. 주식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는 당신이 투자한 돈과 거기에 붙는 복리 수익에 비례해서만 성장한다.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금도 늘어나게 되는데 필요한 돈을 전부 선불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훨씬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를 집을 능력으로 활용하면 남의 돈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수익을 내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만 달러의 계약금만 선불로 내면 실제로 10만 달러의 계약금을 건 것보다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일례로 가치가 2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20만 달러짜리 집에 대해 1만 달러의 계약금을 내면 5만 달러의 이익이 생기니까 원래 투자한 계약금 1만 달러의 5배, 즉 400%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20만 달러짜리 부동산에 계약금 10만 달러를 냈는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25만 달러로 오른다면 10만 달러의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50%밖에 안 되는 셈이다. 50%의 수익률은 400%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계약금을 낮출수록 자기 돈을 적게 내면서 이득은 모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수익이 높아진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투자할 돈이 1만 달러로 있다고 가정하자 그 돈으로 주식을 1만 달러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집 계약금으로 1만 달러를 쓸 수 있다. 앞으로 3년 사이에 30% 성장하는 주식시장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가정하자. 3년 전에 구입한 주식 1만 달러는 현재 1만 3천 달러의 가치가 있고 10% 양도소득세를 고려해도 여전히 1만 2,700달러가 남는다. 겨우 3년 안에 얻은 놀라운 수익이다. 하지만 만약 그 1만 달러를 2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5%의 계약금으로 사용했고 그 집의 가치가 3년 사이에 5만 달러 상승했다면 도시나 인기 있는 시장에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1만 달러의 계약금이 적어도 5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게다가 보너스로 그 집이 당신의 주 거주지라면 지난 5년 사이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했다는 뜻. 그 5만 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수익을 다른 부동산 또는 여러 채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두 비과세이다. 적은 계약금으로 집을 사는 방법. 부동산을 처음 살 때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계약금을 모으고 담보대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담보대출은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당신이 집을 살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순자산을 키우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그리고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현금 흐름을 만들고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바람직한 빚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대출을 이용해 저평가된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을 곧바로 획득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많이 낼 수도 없으므로 1에서 5%의 계약금만 가지고도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대출기간 내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고정금리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시장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대출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는 대부분 신용점수에 따라 정해진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금리는 낮아진다. 금리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대출기간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대출기관에서 금리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내가 처음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는 기간에 따라 금리가 2% 이상 차이 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대출 기간 동안 수십만 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 담보대출 금리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돌아봐야 한다. 적어도 5군데 이상의 대출기관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대출금리 견적을 받았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너무 많은 대출기관에서 당신의 신용점수를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더 좋은 금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대출 자격에서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의 신용점수를 조회할 대출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사회보장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채 신용점수만 알려주고 예상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걸 권장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15년과 30년 단위를 제공한다. 기간이 길수록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적지만 이자는 늘어날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더 높은데 이는 은행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만큼 채무 불이행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30년 만기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몇 년간은 총 납입액의 약 80%에 달하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낼 여력이 있다면 30년 만기가 아닌 15년 만기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을 몇 년만 보유할 생각이 아니든 더 오래 보유할 계획이든 이자로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대출 이런 조건은 미국에 관계된 거라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담보대출을 선택하든 대출 기간 내내 꼼짝없이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다. 좀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언제든 동일한 대출 기간이나 다른 대출 기관에서 대출금을 재융자할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상환 금액을 줄이거나 15년 만기 대출을 30년 만기 대출로 전환해서 월 납부액을 줄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